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이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 책임과 역할도 무거워진 지난 1년.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지방의회에 만족하십니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면 이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지방의원도 역시 법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9대 대전시의회는 출범 이후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과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시의원 대다수가 초선으로 이루어져 전문성 문제가 제기됐었고, 초반 원구성 문제를 시작으로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도 돌연 부결 처리하거나 감시 견제 대상인 행정시장의 공약이나 인사 방침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일을 반복하며 소위 거수기, 아바타 논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의정연수 논란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집행부와의 합을 맞추는 기간, 어느 정도의 지원과 뒷받침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지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자,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어제부터 3일 동안 특집 방송으로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파고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에서 다뤘던 지역 이슈의 현장, 또 당사자들을 만납니다. 어제 대전시 현안에 이어서 오늘은 대전시의회, 그리고 내일은 대전시 교육청, 시민의 삶과 밀접한 세 곳 기관의 주제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일단락이 됐는지, 이후에 개선된 부분은 있는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는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아온 돌파고 뉴스는 사전 녹음 제작됐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1월 24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자,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파고 뉴스 함께합니다. 정진호 PD가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에서 다뤘던 현안 또 이슈 중에서 후속 취재나 또 현장 취재가 필요했던 사안들 다뤘었는데요. 5시엔 대세남 고정 코너이기도 했었습니다. 돌파고 뉴스. 자, 어제 이어 오늘도 역시 돌아온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함께할 돌파고의 키워드는 대전시 의회입니다. 네, 지난 7월 그 9대 대전시의회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의회가 많은 기대와 또 우려 속에서 출범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상당수 의회 의원들이요 좀 초선으로 구성되면서 그 역량과 자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방송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곳 하나가 바로 대전시 의회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키워드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지적했던 이 대전시 의회와 각 자치구의 문제점과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다뤄볼 이 대전시의회 관련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의정비 인상입니다. 이 의정비는요, 그 의정 활동비하고 여비, 월정 수당 등이 포함된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의원 한 사람당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정비 심사위원회가요, 월정 수당을 그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최종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대전시 의회는요, 그 올해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적용해서요, 5,996만 원으로 의결했었습니다. 예. 대전시의회는 이렇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됐던 건 대전시의 이제 각 자치구 의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모든 자치구 의회에서 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훨씬, 그러니까 너무도 높은 수준의 인상을 의원들이 스스로 의결을 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월정 수당을 결정하려면요, 그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숫자, 뭐 의정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나 각 자치구 그 의원 한 사람당 주민수하고 재정 자립도 이게 좀 해마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각 자치구 의회 급격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그 대전 동구의회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동구의회는 당초 의정비를 그 월 329만 원에서요, 이 429만 원으로 한 달에 무려 100만 원, 그 1년으로 하면 1,200만 원을 올리는 안을 올렸습니다. 인상률로 치면요, 이게 130%가 넘는 수준입니다. 예.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인상률로 치면 130% 인상, 민심이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좀 거센 반발 여론이 들끓었었거든요. 제가 지역민들을 그 동구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예. 그 이번 의정비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갑지는 않아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의정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일에 비해서. 열심히 하시면 그게 높은 돈은 아닌데 일반 서민들 최저시급 그런 거 따졌을 때 그것도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지금 시국도 어려운데 다들 올리시는 거예요? 서민들은 안 올랐잖아요, 아직. 의원들만 오르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겠다라고 알리는 노력들은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부족하죠. 그냥 뭐 시시하는. 우리는 모르니까. 다 알아야지. 그냥 그 국회 이런 데서만 그렇게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역 구민들의 반응이 실제 어땠습니까? 네, 좀 차갑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기초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 이거 인상하려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 숫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치구의 재정 능력,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 실적 등이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은 대체로 좀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살림살이 어려워졌고 또 인구도 줄고 있는데 시민들의 월급과 사정은 그대로인 것에 반해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이거 과도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예. 대체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설명하고 또 안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셀프 인상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예.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뭐 여론조사 등 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무원 그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이제 인상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 이 공청회라든지요, 아니면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전 동구 의회에서도 관련 공청회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전 동구는요, 이게 또 형평성을 맞추겠다면서 그 찬성 측, 반대 측 발표자를 각각 2명 배치했습니다. 예. 하지만 다수가 이 반대인 상황에서 이렇게 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 그리고 당시 공청회 때 한 30분 정도의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공청회장에서 찬성 의견이 나올 때는 분위기도 좀 험악했었다고요? 네네. 이 발표자 4분 가운데 2명이요. 이 100만 원 인상안에 반대한다면서 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는 1.4% 이걸 좀 제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한 6, 70만 원 정도 인상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나머지 한 분은 100만 원 인상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공청회 당시 분위기를 그 현장에서 발표에 참여했던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유병로 교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 분위기로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고,
찬성하는 분의 분위기는 좀 더 작았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해서 안 된다. 뭐 의원이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리면 되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청중석에서 발언을 하셨고, 그랬을 때 뒤에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는 분위기였어요. 기초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나 보수 체계를 좀 법적으로 정비한 후에 거기에 걸맞는 보수 체계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이제 겸직 금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의정 활동에 좀 전념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보수 체계를 갖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후에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현장에서 의정비 100만 원 인상을 결정한 심의위원이요. 이 대전 동구가 다른 도시보다 더 잘 나갈 그럴 발판을 만들어주도록 의정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주민들로부터 뭐 그만해라. 구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면 오히려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결국에 대전 동구의회는 월 80만 원의 큰 폭의 인상으로 최종 결정을 냈었고요. 네, 당초 100만 원에서 20만 원 줄긴 했지만은 8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서 동구의회의 그 올해 의정비는요. 연간 4,919만 1,120원이 됐습니다. 이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에게요. 인상된 의정비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 등 그 의정비 결정 과정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예. 제가 5대 때 처음 의원 생활 시작했었는데 우리 1%도 올리지 않았었어요. 12년간 물가 상승률 그런 거하고 감안해서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책정을 하면 좋겠냐 그런 얘기했더니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직원들도 얘기했더니 한 8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막상 그 심의위원들 들어가는 거기 회의석상에서는 뭐 120만 원도 나오고 뭐 100만 원도 나오고 최종적으로 80만 원으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의견 수렴 를 노력하려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일 낮 시간대에 공청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지. 그거는 각자가 그 심의위원들 몫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저희가 의정비를 생계 유지비로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아예 우리가 이렇게 올렸으면은 정식적으로 상근직으로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고정적으로 출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낫지 않나 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주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주변에서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 주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하자.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도 하고 서로 다짐도 했어요. 예. 그간에 올리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했다라고 합니다. 불가피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구의회가요, 그 의정비 인상 신호탄 쏘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초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올리려고 했던 다른 기초의회들도요, 잇따라 대폭 인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대전 중구의회가 월 74만 원 인상을 결정했고요. 유성구의회도 월 60만 원, 그리고 대덕구의회 월 80만 원, 서구의회가 56만 원 인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각 의회별 올해 의정비를 보면요. 대전 서구의회가 연간 5,104만 3,800원으로 가장 많고요. 동구의회, 대덕구의회가 연간 4,873만 8,000원, 유성구의회 연간 4,703만 5,200원, 중구의회는 연간 4,680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됩니다. 이 참고로 이 월정 수당만 놓고 보면은 서구의회와 동구의회, 대덕구의회는요 기초의회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인 세종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각 자치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의결한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쎄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의정비 인상 과정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의정비에 대한 인상 기준이 없으니까 그 생활임금 기준으로 맞춰서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무원 인상률,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하는 방향이 가장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역에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어떤 지표들 자체가 좀 정량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문제로 보여지고 의정 활동 자체가 뭐 정성적인 걸로 평가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지표 정도는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좀 더 보여지고요. 공청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단 1회 그리고 이제 평일 낮 시간에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발생을 했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그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더 다양하게 좀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결과를 보더라도 한 70% 정도가 이제 인상이 과하다라고 이제 좀 의견을 냈던 걸 확인했을 때 과연 공청회가 이 방식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맞는지는 지역 그 의회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더 많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급여를 갑자기 이렇게 뭐 700만 원,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올리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싶고요. 심지어 그간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던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생각과는 뭐 전혀 동떨어진 인상폭의 제한 기준도 없이 과도하게 이렇게 인상을 스스로 또 그걸 결정하는 것, 이걸 좀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은데요.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에게 지방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예. 지방의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을 위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 지역 주민들 얼마만큼 잘 대표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좀 비례해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방의회의 그 대표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의정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또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낸 그 세금과 과연 의정 활동이 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잘 매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 현상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정 활동비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좀 불만족스러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좀 더 공개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객관화돼서 표시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상황이 정도 전달된다면 아마 지역 주민들도 그에 상응하는 의정비 활동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입장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고작 13%로 나왔습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의원들 스스로 좀 반문해야 하지 않을까. 새해에는 다짐들을 밝히셨는데요. 더 나아진 지방의회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5시엔 대세남 설 특집 돌아온 돌파구 뉴스. 자, 대전시의회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은 대전시의회 그 제주도 연찬회 논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대전시 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22일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개원한 의회가 그것도 의장 선출 과정부터 거수기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로 호화 연찬에 간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좀 분노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제주도 연찬회 계획을 취소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좀 안 좋아져서 취소했다가 또 이걸 다시 재추진했던 게 알려지면서 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었거든요. 현대 아울렛에서 이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론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 이상래 대전시의 의장 제주도행을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상래 대전시의 의장이 해외 공무 출장 중이었는데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를 접하고 이제 급하게 돌아온 상황이었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제주도 연찬회는 취소하겠다. 차후에 가까운 곳으로 연수를 가겠다라고 분명 밝혔었는데 이게 또
취소 공식 발표 일주일 만에요. 또 번복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고 결국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시 무산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의회 내부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뭐라고들 좀 이야기를 하나요?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대전시 의회 내부에서도 좀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대전시 의회 재선 의원인 박종선 의원이요. 이거 민심에 좀 동떨어진 계획이었다면서 이상래 의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행선지를 선택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유스러운 생각이겠지만은요. 시민의 세금을 많이 들여가면서 관광지인 제주도까지 가서 워크숍을 열고 연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알뜰하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했었죠.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큰 의미가 없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밀어붙이자는 사람들 있었고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취소가 됐었고요. 연찬회를 작년도에 가지 못했죠. 가지 못했고 연말에 이제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의회 버스로 부산에 가서 1박 2일 벤치마킹 해야 될 관광 명소라든지 또한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보고 그렇게 하고 의원들끼리 단합 분위기 형성하고 그렇게 돌아왔었죠. 자, 그런데 이후에도요. 대전시의회 연찬회나 연수와 관련한 논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회기가 끝나자마자요.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외 출장 계획을 발표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두 곳의 상임위원회가 유럽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예. 대전시의회가 밝힌 그 해외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연수라고는 하지만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맞아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의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요. 출장 목적 이거는 유럽 선진 도시의 문화 관광 산업의 우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2월 18일 일요일부터요. 25일까지 루브르 박물관 방문해서 이 철로 주변 지역의 녹지 개발 등 현대화 사업의 우리 지역 역세권 개발 도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거, 그리고 프랑스 파리 이응로 레지던스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이응로 레지던스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것, 그리고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는 고풍적인 도시의 관광 자원화 사례를 견학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이제 폼페이 유적지도 방문했었는데요. 고대 도시의 유물 관리 시스템의 사례를 좀 모집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프랑스 파리나 로마 바티칸과는 좀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다르죠. 네, 이들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역사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무리 살펴봐도 왜 어째서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갔는지 좀 연결짓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간에 산업건설위원회도 또 비슷한 지역으로 국외 출장을 갔습니다. 네,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요.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선진 국가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 현장을 방문하겠다라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트램을 탑승해보는 체험도 했고요. 또 야시장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과학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 등 우리 환경에 접목 가능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2009년 리모델링된 시설 현대화 야시장 운영 실태 이런 걸 좀 살펴봤고요. 예. 프랑스 파리 프롬나드 플란테를 방문해서는 이 폐철도를 활용한 공원으로 도시재생 사례를 방문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우게 됐습니다. 예. 이들 각각에 들어간 소요 경비를 보면요. 3,500만 원, 4,100만 원의 시민 열세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의원 개인의 비용을 또 추가로 부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 관광 일정이 주를 이룬 그런 행보라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지방의회에서 공무 국외 연수 이걸 이제 다녀오면 출장 계획서는 물론이고요. 이제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서요, 이거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 방송 제작 시점에는 결과 보고서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연수가 다녀온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이 관련 입장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은요,
보고서 올라오면은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면서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도 보고서 올라오면 확인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가 어렵게 좀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 둘러보고 왔지 하루에 15,000부, 17,000부씩 걸었어요. 정말 뜨거운 데서. 일부 시민들은 그것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배워갖고 온 것도 많이 있고 수편에서도 트램도 경험을 해보고 파리 가서도 뭐 트램 경험도 하고 두루두루 많이 둘러보고 왔어요. 너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전시의회 행자위와 산건위의 이 국외 공무원 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서 이게 올라오면 어떤 성과가 정말 있는지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지 후속 취재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런 소위 이제 관광성의 국외 출장은 이번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요, 이 지방 의원들의 그 해외 연수 심사를 강화할 것 이걸 좀 권고했거든요. 국민권익위는 그 일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안들을 좀 확인했다라고 하면서요, 각 지방의회가 출장의 필요성과 시기, 적시성 그리고 이제 경비 적정성 이런 것들 등 그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 이렇게 좀 권고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 출장에서 운임이나 숙박비는요, 이 증빙서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하게 했고요. 또 허위 출장자나 출정비 그 부정 수령자에게는 부정 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하도록 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64개 그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해서 이 토착 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뭐 이런 주문도 했는데요. 예. 국민권익위 관계자에게 좀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일부 관련 조례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다소 불분명해 개선이 필요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에 개선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계획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가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시기의 적시성, 경비의 적정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국외 출장 중 품위 유지 위반으로 무리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출장이 제한되도록 개선을 공고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논란의 기저에는 결국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갖는 기대감, 정치 효능감이 너무도 떨어져 있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 의원들이 좀 견문을 넓혀가지고 시정에 도움되도록 권고하는 거 이거 좀 의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역대 사례를 보면요, 그동안 뭐 수많은 의원들 여러 차례 정말 국외 출장 다녀왔었죠. 근데 과연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관광성,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제 국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이 갈 곳에 대해서 좀 사전 공부라도 더 철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좀 준비 철저히 하고 다녀와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와 함께 제안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새해에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대전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 키워드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꼼꼼하게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설 특집 방송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돌아온 돌파고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대전시 의회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짚어볼 대전시 의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갑질이란 키워드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이 갑질로 논란됐었던 대전시 의회 내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9대 대전시 의회가 개원하자마자요, 첫날부터 갑질 논란에 좀 휩싸였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당선 축하 화분을 그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카트를 이용해 가지고 각 의원실로 옮기는 모습이 좀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개원식이 끝난 다음에는 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점심 먹는 자리에서요. 대전시청 구내식당에 그 외부 출장 뷔페를 시켜놓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 서빙 등을 보게 한 일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니 축하 화분은 본인이 직접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음식 서빙을 했다는 건 참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당시 이제 대전시 의회 사무처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에 무질서하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을 그대로 놓기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22분의 어떤 화환이 엄청나게 많이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 거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정답인데 공무원들로서는 그게 이제 눈에 보기에 그런 조금 그 어수선하고 좀 무질서한 것들이 보이기가 안 좋잖아요. 대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나선 것 같아요. 개원식 끝나고 뭐 축하하는 자리로 밥을 드신다면은 외부의 식당을 잡으셨어도 될 거고 구내 식당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 밥을 드셔도 될 텐데 외부 업체 케이터링 부르면 그 돈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그 본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드실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광복절이나 어떤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국가 유공자분들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그럴 때도 이제 외주업체는 저기는 하겠지만 그때도 뭐 손이 모질라면 그때도 투입되고 하는 어떤 일상적인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부드러운 행동이라고 보여지지요. 예. 언론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갑질 뭐 상황처럼 됐다는 어떤 그런 논란의 기사가 된 거죠. 선의적 행동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모양새가 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의 뭐 부탁이나 지시는 없었다. 사무처 직원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선의의 행동이었다 이런 것인데 이런 일들이 뭐 관행인 건지 이번 의회에서만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8대 의회 때는 어땠는지 그 8대 대전시 의회 의원을 지냈던 한 인사에게도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예. 의장하고 위원장들 막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청수가 또 바뀌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바뀌어요, 방이. 임시방이 있어도 그걸 내 사무실처럼 뭐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 화분 같은 거는 미리 막 갖다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지저분하게 계속 둘 수도 없고 하니까 아마 방이 나중에 정해지면은 본인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 방이 이제 2년 동안 방이 정해지면 그때는 이제 본인이 가져가든가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거든요. 그런 차원이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구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8대 의회 때도 좀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이 좋게 보면은 뭐 선의로 일을 도와준 거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안에서 이 역학관계를 보면은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어떻게 보면 좀 수직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관계 안에서 이런 선의 어쩌면은 좀 무언의 압박감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닐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대전시 의회 사무처 안에서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본 이 공무원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별정직의 가해자와 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임기재 여성 공무원은요. 이 가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성희롱, 언어폭력과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12월 대전시 감사위원회 이 성인지 정책 담당관 등으로 이 피해 사실을 알렸고요. 이 감사위는 지난해 4월 조사를 마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즉 이제 피해자가 주장했던 그런 성희롱과 갑질 의혹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던 셈인 것이죠. 가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냈지만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8월에야 그 대전시 의회 인사위원회가요 열리게 됐고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이제 중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약한 그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제 식구 감싸기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이제 피해자 진술 당시에 2차 가해도 당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요. 급기야 1인 시위에 나서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피해자분께서 상당한 이제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셨는데 용기를 내서
저희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에 또 응해 주셨었거든요. 당시 진행이 됐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희롱과 갑질은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게 된 2014년부터 있었고요. 예. 제가 임기제다 보니까 재계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고요. 예. 그래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중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직원들이 안 들리게 저에게 바짝 다가와서 나도 선물해줘. 너만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돈도 안 들어. 여자해줘. 저는 아직도 그때 상황이 치욕스럽고 화가 납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본인이 쥐고 있다는 듯이 무시와 욕설, 짜증내는 관리자의 모습. 네네. 그 사람 자체가 갑질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많아서 참고인 조사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지난 4월 20일 감사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2, 3개월 시간이 더 지나서야 8월 3일 대전시 의회에서 인사위가 열렸고 그때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징계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그런 최소 징계가 내려진 것이네요. 네. 그 징계 수위를 이제 최종 결정하게 되는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9명 중에서 6명이 전 현직 공무원입니다. 정말 이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그 공무원들께서 피해자인 저를 신문하듯 했었습니다. 예. 이 모든 과정을 남편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남편이 가해자한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성희롱을 당했는데 남편이 그 가해자한테 연락을 안 한 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성희롱을 안 했다는 증거라도 된다는 것인지 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피해자 진술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네. 갑질을 부정하는 질문들도 받았었고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는 받으셨습니까? 사과한 적도 없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가해자가 저를 가끔 만나면 째려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숨이 조금 잘 안 쉬어지는 좀 공황장애 증세가 조금 나타납니다. 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즘은 임기제인 저한테 예. 그만두고 나가라는 그냥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왜 내가 피해자인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지? 얼마나 더 싸워야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당연한 이치대로 되는 거지? 바뀌지 않은 이 조직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예. 시의회 내 이 갑질과 성희롱 등 이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분과의 인터뷰 일부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이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피해 사실이 사실로 이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진 점 지역사회도 큰 충격을 줬었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부서 재배치 등 인사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시에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이거 업무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관련된 취재가 됐습니까? 네, 대전시의회 사무처 관계자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징계받으신 분하고 피해자분하고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뭐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죠. 층간 분리도 됐고 통례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그 일상생활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냥 평이하게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통해서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다른 층의 부서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의회 건물 내에서 부딪히는 상황까지는 뭐 막을 수 없다 이런 건지 이런 상황을 좀 피해자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 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분께 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인터뷰에는 응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피해자분의 허락을 받고요. 그 방송에서 일부 문자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내에서 백방으로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 집행부에서도 인사교류를 좀 거부했고 가해자가 별정직 신분이라 의회에 둘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동선 안 겹치게 주의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란 듯이 자신이 타려던 엘리베이터에 고의적으로 탑승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 근처로 다가와서는 힘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부서에서는 최대한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해 놓았다라고 하지만요. 이 좁은 의회 건물 안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거 이게 좀 힘들다. 이렇게 말끝을 좀 흐리기도 하셨습니다. 예.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관련된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현재는 진정 제기를 준비하는 상태로요. 올 하반기에 이제 제출 예정이라고 하고요. 민사소송은 이행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이 상대방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피해자는 인권위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면은 이후에 그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에게 다시 좀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상급자의 갑질과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이 대전시의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일이 있었었죠. 거기에다가 대전 소방본부 공무원도 좀 비슷한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결국 대전시나 대전시 의회의 그 직장 문화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철저한 예방 교육과 함께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가해자에게 좀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예방 또 후속 조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현재 직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시엔 대세남 설특집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돌아온 돌파고 뉴스. 자, 대전시 외에 다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마지막 돌파고 뉴스. 네, 이거는 대전 대덕구의 주민 발안 조례 통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에서 기초의회 최초의 그 주민 발안 조례가 제정됐던 사례였고요. 대전시 의회까지 포함하면은 대전에서 두 번째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었습니다. 예. 자, 해당 조례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대덕구 의회는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이렇게 두 정당이 50%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 소속이죠. 최춘규 그 대전 대덕구청장도 여기 동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확정됐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해 8월 4일 대덕구민 2,826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가 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경비실 냉난방 시설이나 휴게시설과 같은 이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 시설을 설치할 때 이 지자체가 해당 그 공동주택에 보조금도 지원해주고요. 또 이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경비 노동자들은 그 한 달에서 3개월씩 아주 초단기 근로계약 형태로 좀 고용의 불안정성이 강하거든요. 그 이를 좀 장기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동주택에는 각종 지원도 하고요. 예. 또 1년에 한 번씩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그 관리주체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의무화도 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대전 대덕구 의회 김홍태 의장에게 조례의 추진 배경과 함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아파트 쪽에 경비 수식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인권이 많이 해친다. 좀 조례로 만들어서 이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구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드리는 그런 조례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흔쾌히 다 이견 이런 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이제 경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반기신다고요? 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살펴보려고 좀 거리에 나가봤는데요. 주민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경비 아저씨들의 어떤 그 일하는 그 대가를 인정해주고 또 주민들이 나섰다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려는 이제 민주주의에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너무 힘들게 하고 하니까 뭐 시신원 휴게소라든가 뭐 그런 조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나서 주셔갖고 통과하게 돼서 너무 기쁘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주민 발언으로 해갖고 이제 경비 노동자들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연말쯤에 조례 개정이 돼서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예산 집행이 안 돼 있느냐니까 금년도 23년도 예산은 작년 8월, 9월에 이미 그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요. 뭐 단기 계약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첫째는 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네. 소관이 거기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협의가 된 다음에 경비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덕구 관내 아파트 그 용역업체 어느 아파트 단지는 어디가 하는지 그 대략적인 용역업체 수,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관리하는 단지, 이런 거라도 지금 파악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조례만 바뀌었지, 그 이후에 뭐 변화는 딱히 없다? 그렇죠. 주민들과 경비 노동자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물론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요, 이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이 실제 조례가 됐다는 점 가장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 손으로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법을 만들었다는 보람 이거 정말 좀 클 것 같은데요. 이번 조례 발의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직접 들어봤거든요. 경비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을 알리고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뭐 서로를 독려하면서 예. 이를 완성해 나간 그런 전체 과정 매우 의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정년 퇴임하시고 경비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경비업을 하시는지 정말 힘들게 근무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서명도 받고 했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셨다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대전시랑 다르게 자치구는 주민연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요. 짧아서 그 기간 안에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받아야 되나 할 수 있나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례안 발의에 직접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뜻이 그대로 이제 구정에 반영이 되려면 앞서 경비 노동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뭐 그러니까 현재 실태 파악이라든지 뭐 예산 마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게 그저 이제 빛 좋은 개설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안 지켜도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예산도 없고 그러면은 조례가 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주민 발언을 추진하고 또 동참했던 주민들 역시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동시에 한계는 무엇인지 이 주민 발언을 추진했던 대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심일희 단장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장기 고용으로 이제 그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정도이지 실제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정적인 어떤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지 조례에서는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담겨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반영되는 게 핵심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서울의 이제 노원구에서는 주민들의 결정 중에 하나가 노원구의 경비 노동자는 2년 이상을 고용한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을 결정했고 구에서 최대한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라는 답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2년, 3년 이상의 이제 고용을 하도록 어느 정도 이제 강제된 사업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대덕구에서 이번
이제 조례로 인해서 실태 조사를 얼마나 할 것이며 자기 예산을 들인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조례의 의미가 살아나느냐, 이제 예전처럼 그림의 떡 같은 조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는 이 주민 발안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좀 좋은 사례 같은데요. 이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권선필 교수에게 대덕구 사례의 의의 그리고 이제 주민 발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역의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자치단체 장이거나 아니면 의원들만 발안을 할 수 있었지 주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됐고 그것이 사용된 지역에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할 때 꼭 이렇게 단체장하고 지방의원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실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왜곡돼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해결될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조례를 제안하시고 그것이 의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과정을 갖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주민 발행 조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평가하는 조례라든지요, 아니면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들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덕구 사례가 좀 선례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례안 만드는 거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에서 이 또 다른 주민 발의 조례안 통과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전 대덕구의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인권 증진과 또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안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맞아 5시엔 대신함에서 마련한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돌파고 뉴스. 오늘은 대전시의회 그동안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대전시의회 소식 가운데 의정비 인상과 또 연찬회와 국외 공모 출장 등 지방의회 연수 논란, 또 의회 내 갑질 문제, 기초의회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증진과 또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안 통과 소식, 방송 이후의 상황까지 추가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3일 한정 이 돌파고 뉴스 둘째 날 함께 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5시엔 대세남 설특집 돌아온 돌파고 뉴스 제3부 대전시 교육청을 주제로 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